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하나가 분데스방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분기 한국의 경상수지가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독일을 동시에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다음이었습니다. 작년까지 5위였던 나라가 단 한 분기 만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00년 가까이 세계 무역의 표준이라 믿어온 나라가 처음으로 다른 이름 뒤에 섰습니다. 독일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재평가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슈테판 볼프입니다. 독일 분데스방크 국제경제분석국에서 24년째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독일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24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는 200년 가까이 세계 무역의 표준이었고 그 자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은 정밀 기계와 자동차, 화학 산업으로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전통 위에서 24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성실한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도 곧잘 만드는 나라. 하지만 우리처럼 경제 전체의 근간이 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18년 저는 유로존 무역수지 안정화 정책을 직접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분데스방크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아시아 경제 분석 논의에서 제 의견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가의 경제 위상이란 오랜 시간 쌓아온 산업 기반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2026년 6월 5일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상수지 순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에 이은 한국이 2위, 그 아래로 독일, 일본, 대만이 나란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의 순위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이 5위였습니다. 그 순서를 저는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중국 다음이 한국이었고 독일은 3계단이나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오류가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국장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순위 변동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인지를 판단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4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표준이라 믿어온 나라의 지위를 이제 정면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순위 하락이 아니라 세 나라가 동시에 밀려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 분데스방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인강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출근길 트램이 안개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2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원두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이 흐린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낡은 배지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배지의 주인이 한스 밀러였습니다. 독일 산업연맹 수출경쟁력위원회 위원장 63세였습니다. 은발에 늘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낡은 메이드 인 저머니 품질 인증 마크 배지를 늘 양복깃에 달고 다녔습니다. 발언할 때마다 손끝으로 그 배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밀러는 회의 때마다 그 배지를 먼저 매만졌습니다. 볼프, 밀러가 배지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밀러가 배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200년 가까이 이 표준을 지켜왔습니다. 한 분기 숫자로 그 표준이 흔들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흥국 하나에 흔들릴 자리가 아닙니다. 통계라는 건 언제나 일시적인 변동을 포함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나 슈미트가 들어왔습니다. 분데스방크 아시아 경제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밀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배지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4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가 영원한 표준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을 배우겠다고 지하 1600m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그날 아침까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뮬러가 배지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 낡은 배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0년의 역사가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안나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뮬러가 배지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200년의 축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인강 위로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뮬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밀러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200년 전통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정밀기계와 화학,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한 분기 통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축적된 기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수지 순위는 오르내리지만 산업의 뿌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역사적 깊이는 실제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밀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200년 전통이라는 말은 지난 24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오늘의 순위 변동과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밀러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정밀공학입니다. 우리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력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도 산업 전반의 정밀도와 다양성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기술 다양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었습니다. 밀러가 배지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견학했던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공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사 하나까지 정밀하게 관리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밀함이 지금도 우리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정밀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밀러가 배지를 탁 눌렀습니다. 안정성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십 년간 예측 가능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처럼 반도체 사이클에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산업 포트폴리오가 진짜 경쟁력입니다. 한 분기 반짝하는 숫자보다 그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밀러가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볼프, 24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년 동안 이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몇 개 더 판다고 해서 그 표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확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200년 전통, 정밀공학, 안정성. 24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안나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밀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200년 전통, 정밀공학, 안정성, 전부 24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밀러가 배지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밀러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넨 공과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인 듯 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밀러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4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안나, 방금 밀러 위원장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안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국장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밀러가 배지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밀러가 배지에서 손을 뗐습니다. 완전히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지 근처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밀러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인강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밀러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200년 전통, 정밀공학, 안정성. 국장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순위 상승 규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4년 경력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안나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순위 변동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인강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은행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이번 1분기 경상수지 순위에서 정확히 몇 개 나라가 동시에 밀려났는지 아십니까? 밀러가 배지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몇 개국이라는 건 압니다. 안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일본, 대만, 독일, 세 나라입니다. 한국 혼자 순위가 오른 게 아니라 세 나라가 동시에 밀려났습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겹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만 밀려났다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세 곳이 동시에 밀려났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4월 경상수지를 보시면 212 9천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36개월여 연속 흑자입니다. 밀러가 표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 36개월 동안 등락은 없었습니까?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월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로 전환된 달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6개월 연속이라는 건 그 자체로 우연히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간입니다. 밀러가 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밀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밀러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36개월이면 3년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안나가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3년 내내 단 한 달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이걸 한 분기의 우연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그것도 세계 2위라는 규모로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라면 한두 나라만 순위가 흔들려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제조업 강국 세 곳이
동시에 밀려났고 그 반대편에서 한국이 3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밀러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동안 순위표를 검토해온 감각으로도 이 세 나라의 동시 하락은 노이즈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일관돼 있었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순위 변동론은 반박됐습니다. 세 나라 동시 하락, 3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밀러가 배지에서 손을 뗐습니다. 조용히 세게 누르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모델로 다시 돌려봤는데 이 순위 변동이 통계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매우 낮게 나옵니다. 세 개국이 동시에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밀려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밀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 라운드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제조업과 수출 허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밀러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 전반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하나에 편중돼 있습니다. 산업 다양성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산업 다양성 면에서 독일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밀러 위원장님, 이번 상반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밀러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안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383억 달러입니다.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2017년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입니다. 밀러가 배지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력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 창출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창출력이 실제로 무역 흑자라는 결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성은 잠재력이고 흑자는 실현된 성과입니다. 지금 두 나라의 격차는 잠재력이 아니라 실현된 성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러가 배지에서 손을 뗐다가 다시 얹었습니다. 그 손짓이 아까보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산업 다양성과 무슨 상관입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안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다양성이 아무리 있어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흑자를 만들어내는지가 결국 실력입니다. 산업이 다양하다는 것과 그 산업들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숫자가 말해주는 건 후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독일의 산업 다양성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곧바로 더 큰 무역 흑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잠재력과 흑자라는 실현된 성과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24년 동안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이 흑자의 품목 구성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말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반도체뿐이 아닙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바이오, 화장품까지 함께 흑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반도체 편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다 품목이 함께 흑자를 내고 있다면 그것도 편중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반도체 편중 리스크로 분류해온 국가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는데 이번 분기 한국의 품목별 흑자 기여도는 오히려 우리보다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밀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다품목 동반 흑자라는 사실은 편중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밀러의 손이 배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인강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편중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밀러가 달고 있는 배지가 이제 낡은 장식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200년 전의 자부심이 오늘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라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시적 순위 변동론은 반박됐습니다. 세 나라 동시 하락, 제조업 다양성론도 흔들립니다. 무역수지 역대 1위가 그 증거입니다. 밀러,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밀러가 배지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반도체 착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안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트램이 아침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밀러 위원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반도체 착시 논리가 남아 있어. 가격 효과일 뿐이라는 그 논리. 안나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밀러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착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밀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흑자는 결국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격이 꺾이면 이 화려한 숫자도 같이 꺾입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기여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밀러 위원장님, 경상수지가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다시 짚어보시겠습니까? 밀러가 잠깐 멈췄습니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등입니다. 안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은 상품 수지만이 아니라 서비스 수지와 소득 수지에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하나의 가격이 서비스 수지까지 밀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밀러가 배지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늘었습니까? 안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여행 수지 적자 폭이 줄었고 지식지산권 사용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소득 수지에서는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 수입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비싸게 팔판 결과가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동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밀러가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 항목이 겹칠 수도 있죠. 밀러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월 한 달만 떼어놓고 봐도 282억 9천만 달러로 역대 2위였습니다. 반도체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매달 경상수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나로 흔들리는 착시라면 상품 수지 외에 다른 항목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와 소득 수지까지 함께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밀러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동안 경상수지 통계를 다뤄온 감각으로도 이런 전방위적 개선은 흔히 보는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반도체 착시론도 흔들립니다.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까지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밀러,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밀러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흑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아니라 곤혹스러움이 비쳤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어떤 부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밀러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와 반도체 상당 부분을 지금 어디서 수입하고 있습니까? 밀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수록 한국에 대한 의존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뮬러가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뮬러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전환 목표 대비 예상 부품 수입액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뮬러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200년 전통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는 전기차 전환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를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24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구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안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전기차 전환이 가속될수록 대한 부품 수입이 함께 늘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0년 동안 지켜온 제조업 우위 프레임을 이제 상호 의존 구조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뮬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안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호 의존을 위협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협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러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의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단순히 순위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밀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인강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배지가 아니라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밀러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안나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인강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4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부심이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난 24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산업 다양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뒤따라오는 나라로만 봐왔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 생각 자체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밀러 위원장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루르 지방 탄광의 감독관이셨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1963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온 광부들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첫 근무일에 대해서요. 밀러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배지를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자를란트 출신으로 29살에 루르 지방으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안나가 계속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인 광부들만 관리하셨는데 어느 날 상부에서 외국인 광부를 받게 될 거라는 통보가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걱정이 크셨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갱도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지. 1963년 12월 첫 파독 광부들이 뒤셀도르프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가셨답니다. 안나가 계속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광산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고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에 이 정도의 인재들이 몰리는지. 할아버지가 답을 알게 된 건 첫 급여일이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광부 월급이 700마르크였는데 그게 당시 한국 공무원 월급의 10배였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격차를 보고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짊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갱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걸 지켜보셨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지하 1600m, 섭씨 35도의 지열 속에서 하루 8시간을 버텼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몇 달은 이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것도 독일 광부들보다 더 오래, 더 성실하게요.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러의 손가락이 배지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그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몸이 아픈 동료가 있으면 자기 몫의 작업량을 나눠서라도 쉬게 해줬고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고향으로 돈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 관리하신 한국인 광부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중 한 분과는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분이 보내신 편지를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제 나라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김 선생님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더 독일에 남아 일하셨다고 합니다.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초대받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릴 때,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 저희 집 앨범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김 선생님이 나란히 웃고 계신 사진입니다. 두 분 다 작업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김 선생님은 매년 연말이면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하나둘 늘어난다는 이야기, 자녀들이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 나중에는 손주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전부 모아두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밀러의 배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양복 깃에 달고 다니던 그 배지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놓여 있었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안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절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송금액이 한때 한국 GNP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 돈이 오늘 이 보고서 속 숫자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밀러가 배지를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안나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시절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경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다고 믿어온 자부심과 그 나라를 그저 성실한 제조업 국가로만 봐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가장자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독일의 경제 위상을 200년 산업 역사에서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어느 갱도 밑바닥에서 이름도 몰랐던 한국인 광부들이 자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안나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밀러 위원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적 순위 변동론 반박됐습니다. 세 나라 동시 하락입니다. 제조업 다양성론도 흔들론이다. 반도체 착시론도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앞에서 흔들립니다. 전기차 전환이
오히려 의존을 키우는 역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숫자들 뒤에 지하 1600m의 광부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발 게 있습니까? 밀러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지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밀러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지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스카이라인 빌딩 유리창들이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안나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밀러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4년, 아니 BDI에서 쌓아온 경력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밀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시적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밀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밀러가 천천히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금속 표면에 잔음집이 여러 겹 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양복깃에 달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배지 위에 새겨진 글자를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볼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순위 변동을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안나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4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지를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습니다. 밀러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무역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표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가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배우겠다고 지하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밀러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4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진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준이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밀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BDI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따라와야 할 기준이라고. 그 말에 저는 평생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할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준을 만드는 일과 그 기준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둘을 하나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상수지 세계 2위 진입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순위 상승은 반도체 단품 특수가 아닌 상품, 서비스, 소득 전 부문 동반 개선의 결과임. 무역수지 역대 1위 달성으로 부가가치 창출력 입증됨. 제조업 5위 프레임에서 상호 의존 프레임으로의 전환 필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가 영원한 표준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을 배우겠다고 지하 1600m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밀러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밀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4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안나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아카이브에도 남겨주세요.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부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2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회의에서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밀러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볼프,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경상수지 세계 2위 진입, 우리의 선택.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배지는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배지를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년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취를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밀러가 그 배지를 다시 양복 깃에 달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달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인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24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인 강변에서 바라본 프랑크푸르트 스카이라인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유람선 한 척이 불빛을 밝힌 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며 강물 위를 스쳤습니다. 강변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전거 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강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은행 건물들의 유리창이 노을빛을 반사하며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제 모습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의 산업 표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24년 동안 이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흥망을 숫자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성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성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옛 누르탄광 마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광부들이 살았던 도시들. 안나의 할아버지가 관리하던 그 갱도가 저 대륙 너머 어딘가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1963년 그 갱도에서 흘린 땀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밀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볼프,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배지를 다시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배지가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안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국장님, 어머니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할아버지 사진첩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경상수지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4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루르탄광 감독관의 손녀가
굳어있던 우리의 제조업 우위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존을 밀러가 배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분데스방크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의 기준이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준이라는 건 한 번 세우면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하 1600m까지 내려가 지열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이 한때 한국 GNP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63년이 흐른 지금 그 나라는 경상수지에서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독일을 동시에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4월 경상수지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36개월 연속 흑자였습니다. 저는 그 63년의 시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1963년 뒤세도르프 공항에 내리던 젊은 광부들의 모습과 오늘 발표된 역전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채운 건 결국 사국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지열을 견딘 노력과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선 산업의 축적. 그 두 가지가 만나 오늘의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프랑크푸르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은행가 빌딩들의 창문에 하나씩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63년 한 청년이 갱도로 내려갔던 그 발걸음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이가 영원한 표준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을 배우겠다고 지하 1600m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 63년 동안 갱도 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숫자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